네, 사랑합니다. 14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힘내서 한번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하나는 실력을 키우자는 어떤 운동? 애국계몽 운동. 하나는 싸우자라는 의병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저항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렇게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하고 빼앗기는 그 과정에도 일본에 의한 혹은 다른 여러 서구 열강에 의한 경제적인 침탈도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이걸 칠판이라고 본다면 개항 이후에 쭉 계속되는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침탈 혹은 상황들, 그리고 이거에 맞섰던 우리의 경제적으로 나라를 구하자라고 하는 경제적 구국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아두라고 선생님 전체를 이제 칠판에 비춰주는 거고요. 복습 퀴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해 반대 운동을 벌였던 단체는 무엇인가요? 황무지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지? 어제 들었던 거, 네, 보안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하다가 해산당한 단체는 무엇인가요? 스스로 강해지는 대한자강회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신민회가 세운 학교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안창호가 세운 학교도 있었고 이승훈이 세운 학교도 있었어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요거 두 개입니다.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다음 문제는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의병운동은 무엇인가요? 아, 참 쉽다. 그죠? 을미의병입니다. 다음. 을사의병 때 등장한 대표적인 평민의병장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밖에 안 배웠어요. 이름도 들으면 알아요. 선생님이랑 같은 신이네요. 신돌석이죠. 다음 문제는요. 정미의병 때 전국의 의병부대가 연합전선으로 만든 부대의 이름 무엇인가요? 네, 전국의 여러 개의 도가 한꺼번에 모였어요. 지금은 팔도지만 그땐 팔도가 아니었나 봐요. 무슨 창이군? 13도 창이군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사살한 일본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모르면 한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네, 그럼 칠판으로 한번 갈게요. 네, 우리 이제 오늘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쭉 개화기의 여러 사건들 쭉 배웠거든요. 강화도 조약부터 이제 국권 침탈까지 쭉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음 개화기 시작인 강화도 조약 때의 경제 모습과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의 경제 모습이 조금 달라져요. 네,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초기, 처음 강화도 조약 맺었을 때는 누구랑 그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랑 그 조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일본한테 제공한 어떤 그런 권리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의 모습은 누가 상권을 독점한다? 네, 일본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상권을 독점하기 시작해요. 혹시 기억나나요?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개항했던 도시 3개. 이거 기억하면 진짜 기억력 좋은 거다. 일단 부산인 건 알겠고, 또 우리나라 중요한 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인천. 다음, 원산.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3개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면서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권 형성이 될 거예요, 일본인들의. 강화도 조약에는 이렇게 1876년에 맺어졌는데요. 그거에 딸린 부록이 있네요, 부록. 강화도 조약 부록에 의하면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부산과 인천과 원산에. 근데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개항장으로부터 심리예요. 심리. 심리면 선생님 4km라고 알고 있거든요. 개항장으로부터 심리이고요.
40kg였던가? 한번 이건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튼 그 범위 밖으로는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고 싶어서 계양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범위만큼만 떨어져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자기네 화폐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도 부속 조약이 있네요. 조일 무역 규칙인데요. 관세가 없어요. 관세 이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관세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바다 건너서 물건을 다른 곳에 바다 건너서 보내게 될 때는 그 나라 안에 내수 시장과 그 나라 안에 국산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비싸져요. 세금이 붙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뭐 미국에 수출한다. 그럴 때 세금을 더 붙여요. 바다 건너 가는 거니까. 그걸 관세라고 하는데요. 관세 없이 일본 상품이 싸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해 갈 수 있다. 참 우리한테 어려운 상황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 참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무역이 주로 나타나게 되냐면 중개무역과 거류지 무역이에요. 중개무역은 일본이 일본 상품을 직접 우리나라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싼 값에 영국산 면제품을 떼다가 우리나라에 팔고 우리나라에선 쌀이나 콩이나 이런 걸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영국산 면제품을 일본이 중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개무역 형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류지 무역이에요. 그 일본인들이 그 개항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주해야 되는 곳을 거류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조선인들과 직접 활발하게 장사를 하고 싶을 때는 누군가 가운데서 중개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선인들 상인이 개항 초기에는 일본인들이 거류지에만 있으니까 중간에서 이런 중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인들을 객주, 여각, 보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부상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행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부상들이 중개를 해주었다. 그런 무역의 형태를 일본인들은 거류지에 있어야 하니까 거류지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항 초기의 형태인데 거의 일본인들이 많은 이권을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상황이 이모군란 이후가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이모군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이모군란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차별 대우받던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막 진압하느라고 우리나라는 뭐 혼비백산하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이걸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진압할까요? 라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대하면서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인 청나라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딱 상황 정리해주고 진압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청나라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해주겠죠. 청나라가 우리 이렇게 진압해줬잖아. 라고 하면서 이거 좀 조약 좀 체결 좀 해주지? 라고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모군란 이후부터는 청나라가 막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부터는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우리나라를 두고 상권 경쟁을 해요. 야, 우리나라 좀 인기 많다. 우리나라를 두고 상권 경쟁을 하다니. 이모군란 이후에 맺어진 조약 이름 진짜 길죠? 한번 볼까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년에 맺어졌어요. 조선 상인과 청나라 상인 간의 이제 수륙, 물과 육지에서 무역할 때 필요한 내용에 관한 조약이에요. 이름은 길어도 대강 무역에 관한 거겠구나 하고 느낌이 올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청나라 상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파격적인
그런 혜택을 되게 많이 줘요. 일본이 정말 질투할 만큼.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전에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으로부터 면리까지밖에 활동 못해요. 심리죠. 심리. 심리면은 뭐 진짜 몇 킬로 안 되니까. 근데 청나라 상인들한테 서울에다가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다가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네, 우리나라 서울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지 통상권이에요. 우리나라 육지 어디든 이렇게 통상할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은 이런 권한을 부여받아서 우리나라 돌아다니면서 서울에도 점포 개설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청나라한테 굉장히 유리한 권한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도 질세라 이러면서 막 다른 것도 막 맺거든요, 줘야. 그래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로 두 나라의 상인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질세라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걸 개정을 해요.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세가 생깁니다. 관세가 붙고요. 일본 상품이 들어오더라도 방공령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는 봤나요? 네, 들어는 봤을 수 있는데 뭐냐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쌀 많이 수출해가고 빼다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그런 충분한 양의 쌀도 없어요. 쌀도 없어. 그래서 이게 정말 쌀이 부족할 때 그 각 도별로 지방관들이 우리 도에선 쌀 유출을 금지합니다. 라고 막을 빵, 곡식이 나가는 것을 막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방공령이에요. 근데 진짜 방공령을 써야 될 때가 오기는 해요. 네. 마치 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 대란 막 일어날 때 우리 마스크 수출하는 거 다 막았잖아요. 마스크 수출하는 거 다 막고 그다음에 마스크 요일 공적 마스크 요일별로 판매제 이런 것도 하고 뭐 마스크 이렇게 약국 나가서 사봤어요? 그 판매제 한 다음에 선생님 한 번도 안 샀거든요. 집에 쟁여놓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며칠에 한 개씩 그렇게 버티고 있어. 그리고 나갈 일도 많지가 않고 해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조금 더 잠잠해지고 줄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한번 약국 가서 사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최혜국 대우예요. 이게 뭔지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최고로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는 일일이 다른 나라들과 하나씩 조약을 맺지 않아도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이권들을 한꺼번에 적용받는 자동 업그레이드 VIP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항 초기에는 누가 독점했다? 일본. 이모곤란 이후에는 누가 경쟁한다? 청나라와 일본. 야, 우리나라를 두고 아주 경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칠판을 조금만 옆으로 이동시켜서 상권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침탈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제 이권 침탈, 금융 지배, 토지 침탈로 나눠서 볼 건데 이권 침탈 한번 봅시다. 이권 침탈은 우리나라 이익이 되는 권리예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뭔가 설치하고 싶다거나 뭔가 자원을 가져가고 싶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 권리를 다 사가요. 네. 근데 이 이권 침탈을 보면 특히 어느 때 제일 심했냐면요. 아관 파천 이후에요. 이거 고종이 어디로 가 있는 상황이죠? 한 1년 정도?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고종과 그 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뭐 감내나라, 배내나라 필요한 거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가 너희 왕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러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다 최애국 대우 조항을 설정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최애국이다. 우리도 이권 줘. 이권 그냥 한꺼번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니 어찌 독립협회가 등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때 대표적으로 빼앗긴 권리들이 광산채굴권, 삼림, 그러니까 그 다 나무 벌목하는 거, 철도 부설권이에요. 특히 광산채굴권은 미국이 많이 가져갔고요. 삼림은 러시아, 철도는 죄다 일본이 가져가요. 처음엔 미국이 가져갔다고도 일본이 다시 사들이고
거의 모든 철도를 일본이 부설을 하게 되는데요. 광산 채굴과 관련이 돼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금이나 은 같은 게 꽤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금, 은을 일부러 많이 채굴하지 않았던 게 이제 조선시대에 금광, 은광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중국, 명나라나 막 이런 데서 조공으로 바치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금, 은광을 아예 적극적으로 개발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계속 있는 거죠.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광산 채굴권을 가져다 가면서 이 금광과 관련해서 노다지라는 말이 생겨나요. 여러분은 노다지 들어봤어요? 막 노다지가 발견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금맥이 발견이 됐다 할 때 노다지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늘 동계올림픽에서 반드시 메달을 금은동을 다 막 휩쓰는 그런 종목.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금메달 노다지 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계올림픽에서는 양궁 이런 게 있으니까 양궁 메달밭, 메달 노다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노다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미국이 광산을 채굴을 이제 하고 조선인 이제 광부들이 거기 가서 채굴을 하는데 이제 막 귀한 거니까 이제 조금씩 그걸 이제 주머니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인들 그거 만지지 말라고 no touch 이래요. 근데 no touch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지? 노다지가 금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파생된 말이 이제 노다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권이 침탈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금융지배입니다. 재정고문 메가타 기억나죠? 이 메가타가 화폐를 다 정리할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를 다 이제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소나기 안에 넣기 위해서 일본 화폐로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쓰던 상평통보나 백동화 이런 걸 다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자라는 명령을 갑자기 내립니다. 다 갖고 오세요. 바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인 상인들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이런 사람들은 다 미리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땅으로 바꾼다던가 다 이런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갑자기 이렇게 막 내린 명령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파산한 그런 자본가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해요. 자료를 지금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 책의 260 하단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요. 이런 거 백동화 바꾸는 거예요. 백동화 상태가 아주 괜찮아. 반들반들하고 거의 새 거 같아. 그럼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그냥 바꾸어 준대요. 일본 제1은행권 똑같은 가치로.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반값도 안 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00원 갖고 있는데 바꾸려고 들면은 200원도 안 주는 거예요. 난 갑자기 돈이 없어진 거지. 그리고 세 번째, 형질이 조악해서 아주 나빠서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안 바꿔줘요. 내가 500원 갖고 왔는데 그냥 500원만 내고 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다시 칠판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토지 침탈인데요. 토지 침탈은 특별히 러일 전쟁을 계기로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보호국가하고 전쟁 수행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군용지, 군사 주둔지로 이제 쓰기도 하고요. 철도 부지로 이제 쓰면서 토지 침탈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토지를 다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되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거를 일본인들한테 나누어 주거나 하는 용도로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잠깐 끊고 경제적 구구운동은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